안녕하세요, 행정멘토입니다. 자,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죠.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고, 또는 이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은 요거를 살펴볼 건 아니고요.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. 아마 처음 연말정산을 접하면 대체 이걸 왜 해야 되지?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, 또 이제 공제라는 게 많은데 이게 대체 무슨 차이가 있으며,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을 이번에 신청을 못하면은 그대로 끝인가요? 이런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물론 회사 선배들한테 물어보셔도 아마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선배님, 연말정산을 근데 왜 하는 거예요?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. 세금 줄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시거나, 혹은 네 세금 돌려받으려면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. 이유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째서 연말정산을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.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, 일단 임금명세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. 자, 인터넷에 있는 임금명세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전과 세후를 나누는 게 이 공제 항목 때문인데요. 공제 항목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. 4대 보험도 있고 노동조합비도 있는데,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소득세가 있습니다. 자, 정확히는 이제 근로소득세라고 말하면 되는데, 이 소득세라는 게 매월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 소득세 같은 경우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간이세 기준이 있습니다. 즉, 이 사람의 봉급이 얼마고, 또 이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간이세액에 따른 그 공제할 금액이 나오는데요. 그래서 이제 격리부서나 재무부서에서 여러분들의 급여를 이제 지급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제가 됩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만 5천 원 정도가 소득세로 떼었습니다. 그런데 만약 연말정산 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죠. 그러면 이렇게 간이세액 기준으로 뗀 세금을 납부하면 끝입니다. 그런데 사람마다 내야 할 세금이 사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은 너무 억울해 죽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은 인적공제라는 걸 통해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,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냥 똑같이 세금을 내버릴 수밖에 없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세액 기준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. 사실 이제 연말에 하진 않죠. 연말정산이라고 연말에 하진 않지만 연말이 끝나야 이제 나의 1년 총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1년 동안 세금을 120만 원을 냈다고 하면 이 돈이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서 진짜로 이 돈을 내야 하는지, 아니면 더 내야 되는지, 혹은 덜 내야 하는지가 정해지는 거죠. 만약 여러분들께서 연말정산을 하기 귀찮다고 해서 그냥 서류를 안 냈습니다. 이렇다 하더라도 일부 공제는 되거든요.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120만 원을 다 내는 게 맞다고 나오고, 또 어떤 분은 모든 공제를 다 적용했더니 마이너스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분은 사실 세금이 빵원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다 돌려받는 거거든요. 그런데 가끔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혹은 3.3 계약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, 어쨌든 간에 만약에 세금을 뗀 게 없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내가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, 할 필요가 없는가. 솔직히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셨다면 이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. 다만 이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. 이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. 그분 같은 경우에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금융소득이 있다. 물론 금융소득은 금액이 적으면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만, 어쨌든 종합소득으로 넣는다고 하면 근로자라서 이제 연말정산을 했지만 그래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. 만약에 이때 잘못하신 경우에는 5월 달에 다시 신고를 수정해야 됩니다. 자, 대체적인 건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연말정산 검색을 해보시면 소득공제라는 것도 있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, 일단 요 표를 하나 보시면 여기에 요거는 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죠. 그리고 여기에는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공제라는 뜻은 말 그대로 덜어낸다는 뜻인데요.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뺀다는 얘기입니다. 공제는 즉 빼기가 됩니다. 즉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을 빼준다는 얘기고, 세액공제라는 것은 세액을 빼준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중요한 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아마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절세 혜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그럼 이 신용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어디에 속하느냐? 이것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. 즉 얘는 소득공제라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자녀가 있거나, 혹은 이제 병원비를 쓴 거, 혹은 이제 교육에 쓴 거를 세금을 돌려준다,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이 의료비, 교육비, 세액공제에 포함이 됩니다. 내가 어떤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내가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이해해야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. 글씨가 조금 엉망인 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우리가 연봉이 3천만 원이라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보통은
소득세라고 하면 3천만 원에 대한 이제 세금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쉽죠.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세금은 이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의 세율을 곱함으로써 나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은 우리가 연봉 3천만 원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을 다 넣는 게 아니고 이 소득공제라는 걸 적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천만 원이 소득인데 1,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과세표준이 1,400만 원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이렇게 소득을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이 1,400만 원 이하면 최저세율인 6%가 적용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과세표준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. 최고 세율이 지금 45%인데 다만 1,400만 원은 이제 6%지만 1,401만 원일 경우에는 이제 그 1만 원만 이 세율이 15%가 적용이 된다는 점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은 부분은 적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도 최대한 줄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. 네, 그래서 이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이 많이 되시면 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소득공제가 끝났습니다. 그러면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정된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역할이 세액공제입니다. 자, 아까 전에 1,400만 원이면 6%를 더하니까 84만 원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의료비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세액공제가 50만 원 있다 치면 이분은 최종적으로 내야 할 돈은 34만 원이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 기존에 납부한 세액, 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세액이 아까 전처럼 120만 원이었다고 하면 대략 90만 원 정도가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. 물론 더 내는 경우는 요거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돈을 더 내기 싫으신 분은 이 급여 담당자 분한테 조금 세금을 더 많이 떼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대 120%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. 그럼 연말정산 기본 상식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잘 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를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. 경정청구라는 게 있습니다. 경정청구. 이게 세금 신고할 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경정이라는 게 있고 수정이라는 게 있거든요. 보통 이제 세금 신고할 때 내가 과다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 때는 경정 청구를 하게 되고 내가 과소 신고를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때는 수정 신고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.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세무 전문가는 아니니까 참고로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제 신청을 못했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청구하는 게 경정 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. 자, 우리가 이제 세금도 징수할 때 시효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5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로 봤을 때 5년이 지난 건 이제 돌려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확인을 하면 좋습니다.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인적 공제 중에 이제 부녀자 공제도 있고 장애인 추가 공제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물론 조건이 조금 쉽지는 않지만 소득 조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소득 금액으로 아마 3천만 원인가 기준이라서 실제로는 실제 소득이 이제 4천 얼마거든요.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넘는 혼자이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검색해보면 이게 3천만 원이라고만 나와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연말정산 신고서 그 책을 보시면 정확히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신청을 못했다 하면 5년 전 거를 다 경정 청구를 하시면 돼요. 하는 방법은 이제 홈택스 들어가서 경정 청구를 하면 되는데 사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.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블로그를 참고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것 같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면 알아서 이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 예전에 3.3 이제 이런 세금 환급해 준다는 빌미로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정보를 요구했었죠. 그때도 해줄 서비스가 이런 거예요. 그런데 요거는 이제 크게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 들어가셔서 몇 번 클릭하면 끝인 거라서 이 업체도 그렇게 엄청난 서비스를 해준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5년 정도는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잘하진 않아도 됩니다. 그리고 초반에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늦게 이제 입사했다거나 하면 어차피 올해 소득이 많지 않아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내년에 조금 더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크게 뭘 하지 않아도 세금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크게 공제받을 필요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아마 이런 게 궁금하시지 않을까 해서 3가지 상식을 같이 알아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